소송 요건 중에 가장 중요하면서 방대한 게 대상적격이거든요. 이번 시간에 969 이하에 진행하게 되는데, 이 대상적격은 총론부터 강론까지 그 총론을 일반행정작용이라고 그러죠. 강론을 그 개별행정작용이라고 하는데, 그 행정작용의 처분성 인정, 법적 성질을 다뤘던 그 직대성한 게 바로 대상적격이에요. 그래서 이거 대상적격이 배경과 결론이 바로바로 판별이 되면은 행정법은 완성이다라고 보면 되고, 도대체 이런 걸 어디서 봤나, 생소하기 짝이 없다 이러면 공부가 전혀 안 됐다라고 판단하는 그 시금석이 되는 게 바로 대상적격이거든요. 자, 일단 뭐 이론적인 거지 출제가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 이게 이제 주류적 판례인데, 행정행위하고 똑같은 표직이 나오는 게 실체법적 처분 개념설이고, 행정행위 없는 뭐 당사자들의 그 태도, 뭐 법치행정, 뭐 이런 게 나오면 쟁송법적 처분 개념설이다. 구별하기가 어렵진 않아요. 그래서 세 번째 줄 보면 요 문장도 많이 출제된 건데, 이것도 그 대상이 뭔지를 나눠보면 돼. 행정규칙이 대상이 된 게 아니라 근거가 행정규칙이에요. 어떠한 처분의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행정규칙 자체는 처분이 아니죠. 그렇지만 이거는 행정규칙이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근거가 행정규칙에 규정이 있는 거고, 그 처분이 상대방에게, 자, 요게 행정행위와 똑같이 권리의 설정, 이게 특허잖아요. 광해 특허. 또 의무 부담, 이게 이제 하명이고, 기타 법적인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으로 상대방의 권리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면 이 경우에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도 세 번째 쪽은 행정의 성립 요건 나오잖아요.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 있어 어느 정도 성립 내지 효력 요건을 충족하느냐에 따라 개별적으로 결정해야 된다. 이런 문장들이 행정의 같은 거죠. 근데 쟁송법적 이거는 행정의 개념과 무관한 표지들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소송제도의 목적 또는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리 보호의 기능,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면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에 있는 불이익 사이의 실질적 결련성, 이 결련성이라는 말이 그 채권하고 담보물권과의 관계에서 많이 쓰이는데, 관련성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쉬워요. 법치행정의 원리와 그 행위에 관련된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한다. 이런 뭐 행정청이나 이해관계인의 태도, 이런 게 행정의 개념에 어디에도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처분에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처분 절차를 준수했는지, 이거는 위법 적법에 관한 거니까 본안에서 당해 처분이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 요건 심사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 이런 식의 문장도 우리가 많이 봤죠. 그 다음 판단 방법에 관한 건데, 이거 137에서도 인용했죠. 최근에 이런 문장이 많이 나와요. 상대방의 인식 가능성과 예측 가능성, 이 표지를 익혀둬야 되고, 사례 준비하는 친구들은 문장 요 핵심을 외워둬야 돼요. 그 다음에 행정소송에서 행정처분의 존부는 직권조사사항, 이거 뭐 소송요건 공통이라 그랬죠. 사실 변론정결시까지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 사항을 상고심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경우 이 사항도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 이거 외워둬야 돼요. 그래 직권이기 때문에 상고심의 심판 범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인 요건에 관한 건데, 행정청에 관한 요건인데 135호에서 인용했죠. 이게 이제 그 조직법적 개념에 국한되지 않는 기능적 최강의 개념이다 해가지고, 국가배상법의 공무원도 신분적 공무원에 한정하지 않죠. 신분적 공무원에 한정하면 교통할아버지 김조한검 교통할아버지 강성호 사건, 거기는 국가배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게 공무원을 넓게 기능적으로 넓게 인정하고, 행정청도 조직법적 의미의 행정청은 의결권과 표시권을 두 가지 동시에 갖고 있는 기관장만 조직법적 행정청이에요. 그럼 국민에게 불리하죠. 그래서 같은 논리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행정청에는 처분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행정기관, 얘가 조직법적 행정청인데,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해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 공무수탁 사인도 포함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수한 행정주체로서 국가의 특별한 감독하에 그 존립 목적인 특정한 공공사무를 행하는 공법인인 특수행정조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건 뭐 행정주체에서 이런 문장은 봤죠. 그 다음 행정청이 아닌 자는 기능적으로 봐도 행정청이 아닌 경우에요. 그 행위는 처분이 아니다는 거 당연하죠. 입법기관인데 이거는 엄밀히 말하면 행정조직이에요. 지방의회는 행정부로 속하는 건데 그냥 편의상 입법기관 관련해서 분류를 해놓은 거예요. 국회하고 다릅니다. 지방의 의장 선거는 행정처분이다. 왜? 여기 놓은 거는 권한이라고 하는데 논리적으로는 이거 잘못이에요. 왜냐하면 권한하고 권리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 그랬죠. 이건 논리적으로는 실수한 거예요. 대법원이. 무시해버리고 지방의 의장 이거는 공무단위권 침해잖아요. 공무단위권에 관계되는 거니까 권리만 직접 관련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지방의 의원 징계 의결 이러면 지방의 그 신분에 영향을 미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결론은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의장에 대한 불신 의결도 의장의 그 공무단위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초래한다. 그래서 행정청 이런 거 1편에서 다 다뤘던 것들이 대부분이 일단 넘어갑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976에 이 거부와 관계되는 게 굉장히 많이 나오죠. 거부행위의 처분성 인정 요건인데 일단 처분의 거부 또 부작위 소송도 처분의 부작위만 대상적으로 인정된다 그랬죠. 그래서 사경제적 행위는 이거 안 되는 거고 공법 관계도 법률 관계 이건 권리에 관한 거니까 처분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이거 1편에 다뤘던 목록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저 새끼 뭐 설명도 안 하고 넘어가네. 그게 아니라 대부분이 직대상이라 그랬잖아요. 1편부터 행정부 전편에 깔려있는 그런 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걸 넘어가는 거고 1편에서 안 봤던 거 보면 978에 그 건축계획 심의 신청에 대한 반려 처분 그래서 객관적으로 행정처분을 인식할 정도의 외형을 갖추고 있고 원고도 그렇게 했다고 인식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 중간에 보면은 이걸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건축허가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자 있는 행정행위가 되고 그러니까 그 반려로 인해 적법한 건축허가를 받기 어려운 불안한 법적지에 놓인다는 거죠. 그 다음에 상선 수질 보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 내 토지 매수 신청에 대한 거부. 이건 토지 소유권에 관한 거는 재산권 중에 가장 완벽한 게 소유권이기 때문에 소유권에 관한 거 우리가 문화재에 관련되는 것도 앞에서 봤고 뒤에도 고려말 대유학자 백이정 선생 경남 남해군에 있는 그 사건을 또 볼 거예요. 하여튼 문화재 뭐 이런 거 관련돼서 토지 소유권 나오면 무조건 인정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결승금액 증액 경정 청구. 이거는 도대체 뭔 말인지 저도 몰라가지고 설명을 못하겠어요. 미안하지만. 자, 일반 눈이 있죠? 추가적 요건이에요. 거부나 부작위에. 부작위도 똑같아요. 부작위도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 일반적인 처분하고 다른 점이죠. 부작위도 1000페이지에 보면 괄호 1번 나오죠. 중간에 법규상 또는 조례상 신청권의 존재. 이게 거부하고 부작위가 똑같다. 979하고 연결이 되죠. 1100하고. 자, 행정처분이 되려면 국민이 그 신청에 따른 행정에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례상 권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신청권의 판단 기준도 숙제가 많이 되는데 이거 소송요건의 공통이라고 해서 아까 보충자료 정리했죠. 일반 국민을 기준으로 추상적 형처를 결정하는 거예요. 일반 국민에게 없는 신청권은 얘한테 있을 리가 없으니까 각하하는 거고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면 얘한테도 있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본안에서 구체적 신청권이 있냐는 본안에서 가리는 거라 그랬죠. 자, 거부처분의 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전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법규 해석에 의해 일반 국민에게, 그죠? 원고가 아니라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 이건 본안에서 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맨 밑에 쪽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일단 거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죠. 이 거부의 의사표시,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으면 이거는 거부가 아니라 부작위가 되죠. 자, 대학의 상근 강사로서 근무를 마친 자가 정규 교원에 임용해 줄 걸 요청하는 내용의 탄원서에 대해 교장이 민원서류 처리 결과 통보 형식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임용 동의가 부결되어 임용하지 못한다는 설명을 담은 서신을 보낸 경우, 이거는 의사표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건 부작위가 아니라 거부다라는 거, 뭐 상식적인 얘기고. 그 다음에도 유형화되어 있어요. 공무원 임용 관련인데 기대권자예요. 상근 강사, 그러니까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기대권자예요. 상근 강사, 사립대학 소속 교원, 저게 이제 지금은 인천 국립대학교로 통합이 됐죠. 조교수, 서울대학교 미대 조교수, 유일한 면접 심사 대상자, 이 충남대학교 공과대학 그 교수 선임 사건인데 골 때려요. 혼자 남았어요. 다 탈락하고. 그러면 당연히 기대권이 있죠. 근데 갑자기 모집을 안 하기로 했다, 이지라라는 거예요. 참 희한한 일이네. 아니, 교수를 뽑는 게 뭐 애들 장난인가? 모집해가지고 여러 사람 다 면접도 보고 해가지고 그 유일하게 남았는데 안 뽑기로 했다. 참 농간질도. 대학 강의 전담교 어때요? 이럴 게 없잖아요. 제가 다 이게 논리적으로 이걸 사건별로 뒤섞여 버리면 일일이 외워야 되는데, 이렇게 논리적으로 기대권자라고 뭐라 정리하면 제목 갖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그죠? 부정사례 보면 그 단순 신규 임용. 그 다음 첫 번째는 임용기간이 인천 전문대학 사건인데, 임용기간이 만료된 경우는 기대권이 없잖아요. 이미 만료가 됐기 때문에, 현직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단순 임용 지원자. 끝났죠. 이주대책 특별 분양은 불행하게도 이게 외워야 됩니다. 부정사례를 외워야 돼요. 이거는 규정 내용에 따른 거라 논리 갖고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 문화재 지정, 좀 전에도 얘기했죠. 그 486에서도 인용했네. 토지 소유자. 그 부정사례는 토지 소유권에 가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그 경남 남해군의 전 백이정의 묘라고 전해 온다. 근데 그 후손들은 진짜 묘가, 이 가묘가 가짜 묘가 아니라 진짜 묘가 따로 있는데 가짜 묘에 이 문화재를 지정하니까 후손들의 명예가 침해됐다. 아까 협의 소유기에도 봤죠. 명예 이런 거는 원칙적으로 인정이 안 된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부정된 게 유형화돼 있잖아요. 이것도 신청에 의한 행정이 어때요? 이게 허가 특허인가는 신청 동의에 의한 행정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하명 같은 게 대표적으로 일방적 행정이고, 그 다음에 신청권 인정 사례인데 이것도 주석을 다 달았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설명을 하지 않았는데, 비교할 게 보면 평생교육시설 이건 인정했죠. 986에 보면 비교할 게 986에 부정사례 있죠. 그 평생교육시설이 아니라 학교법인, 이게 983하고 비교되는 건데 얘는 인정했죠. 얘는. 나머지들은 주석을 달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 제일 많은 게 989에 가면 예부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발생하는 거. 이것도 주석을 웬만한 거 다 달아놨죠. 그래서 이것도 요지를 보면서 좀 설명을 할 만한 거. (992에) 가면 최근에까지 출제된 건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이거 광주민주화하고 다릅니다. 이 법률상 권리가, 구체적 권리가 확정된 건 대단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법률이나 행정입법 이거는 일반적 추상적 기율이지 개별적 구체적 기율이 아니죠. 그래서 광주민주화 이거는 법률에서 구체적 권리를 확정한 대단히 이례적인 거라, 그건 외워야 된다 그랬죠. 나머지는 이럴 거 없어요. 우리가 손실보상에서 봤죠. 거기에 누가 보상 요건을 갖췄냐, 이주대책 대상자 요건을 갖췄냐를 법률에서 일일이 확정할 수가 없는 성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뭐냐? 법률에서 확정 안 하니까 그 행정청의 구체적 결정이 처분에 해당하고, 그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구체적 권리를 인정받은 후에
그 지급 여부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 그때 당사자 소송이 가능하다라는 이런 논리는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그 다음에 퇴직금에 관한 것도 앞에서도 1편에서도 봤죠. 아니 공무원 연구법에 공무원이 지방직까지 치면 100만 명이 넘는데 김여한 그 현재 1월 1일 현재 퇴직금 얼마 누구 얼마 그럼 매달 계산해야지 매달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이게 20년간 근무를 했느냐 자격요건을 갖췄냐 개별적으로 다 따져봐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과세관청의 법인에 대한 거 이거는 뭐 여러 군데 인용했죠. 법인에 대한 거냐 소득 기속자에 대한 거냐 이게 식별만 해주면 돼요. 저도 이해를 못한다 그랬죠. 이거 그 논문까지 찾아봤는데 저도 뭐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것도 있고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저도 저 논문을 다 소화할 만큼 투자할 시간이 없어서 저도 몰라요. 그러니까 누구에 대한 거냐 소득금의 변동 통지 사건이 그것만 갖고 식별해주면 돼요. 그냥 친일 반민족 행위자인지 아닌지 걔가 친일 대가로 그 형성한 그 재산인지 아니면 자기 개인적인 능력으로 취득한 건지 이건 조사를 해봐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인 게 결정이 되는 거죠. 다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에게 넘기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행정행위는 일부 맛보기로 갖다 놓은 거죠. 더 많은 거는 행정행위 또 사례 한 100개도 넘겠죠. 세어보진 않았지만 하명부터 사례 수리까지 치면은 100개가 넘죠. 수리만 해도 수리를 위한 신고에 대응하는 수리가 다 그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썽을 일으키는 게 반복된 처분이죠. 반복된 처분. 반복된 처분인데 부정사례에 의하면 되죠. 근데 유형화돼 있죠. 부정사례는 반복된 강제집행이 1, 2번이죠. 그 다음 나머지는 외워야 돼. 이건 논리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 갖고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 유형화돼 있는 게 맨 밑에 보면 반복된 거부 처분서 인정이 새로운 신청 이 말 나오면 240일에 인용했는데 새로운 신청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민원 처리 이의신청 특별행정심판과 관계해서 봤잖아요. 행정심판 행정소 제기할 수 있다라고 불복 방법을 알려준 경우 그것도 인용할 걸 그랬나? 그 다음에도 또 유형화된 게 이런 거는 예외돼야지. 절차상 또는 형식상 하자로 인해 무효인 행정처분이 있은 후 행정청이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 또는 형식을 갖춰 다시 동일한 행정 그러니까 이거는 그 절차 형식을 갖춰 그 새로 했다는 게 나오죠. 그럼 이건 새로운 거부처분이잖아요. 변경처분은 495에 그 인용했는데 유형화돼 있어요. 증액경정은 증액경정이에요. 그래서 흡수설, 역흡수설 이런 게 있는데 뒤에가 앞에를 흡수하면 흡수설이라는 거고 앞에가 뒤에 걸 흡수하면 역흡수설이라는데 이거는 굉장히 이론적으로 난해한 쟁점 중에 하나예요. 결론만 알면 돼요. 그래도 이거는 여기다 주석은 안 달아놨는데 다액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 한번 써놓으세요. 다액, 당초 처분하고 비교해서 증액이 많은 거죠. 그럼 증액 경정이 되는 거고 당초 처분보다 감액이 되면 당초 처분이 금액이 많죠. 그럼 당초 처분이 대상이 되는 거고 그래서 다액, 많은 액수가 기준이다. 그냥 논리 갖고 이해하기는 어려운데 결론을 식별하는 거 되게 쉬워요. 근데 일단 논거를 한번 문장을 익혀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 증액 경정이 있을 때는 당초 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재조사에 의해 판명된 결과에 따라서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하는 새로 결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이게 핵심 문장이거든요. 이런 문장 눈으로 익히면 돼요. 증액 경정 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오직 경정 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기각 판결이 확정됐어요. 그 다음에 증액의 재처분을 받은 경우 당초 처분은 재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 이건 이제 기판력과 관계된 건데 당초의 과세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청구 기각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초 처분은 적법성이 확정됐다. 이게 바로 기판력이에요. 이게 확정된 건데 밑으로 네 번째 쳐 보면
추가된 재처분 후에 다시 당초 처분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거는 확정 판결, 여기 나오네. 기판력에 저촉되니까 이거는 당초 처분이 재처분에 흡수되어 소멸된다고 할 수도 없다. 이건 특수한 사안이에요. 기판력과 관계되는 특수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도 기판력이 뭔지를 알면은 어려운 판례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다 똑같고 리을 보면 동그라미 리을 보면 그 당초 처분의 절차적 하자는 존속하는 증액경정 처분에 승계되지 않는다. 이거는 외워야 돼요. 논거가 없죠. 증액경정 되면은 당초 처분 자체는 흡수되어 소멸한다고 했죠. 근데 절차적 하자는 승계가 안 된다. 이건 논리적인 배경이 없기 때문에 외워져야 될 거고. 그 지방직 취급이 출제가 안 됐던 지역적인 판례를 가끔 출제하면서 국가직보다는 체감 난도가 좀 높은 거로 수험생들을 당황시키는데, 저런 거는 뭐 맞추려면 외워야 되고, 저거 몰라도 뭐 다른 거 갖고 정답 고르는 지장은 없었을 거예요. 19년도 문제를 다 기억을 제가 다 못해가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동그라미 비읍 증액경정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다툴 수 있는 불복사유의 범위인데, 이거는 이제 그 당초 처분이 있죠. 당초 처분이 소멸되긴 하지만 그 위법 사유는 다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리을이 대단히 이례적인 거죠. 그 절차적 하자가 승리가 안 된다는 게 대단히 이례적이에요. 원래가 비읍이 정상적인 그 판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 세 번째 줄 보면 비읍에 납세무자는 증액경정 처분의 취소를 대상 적격은 증액경정이 돼 항고소송에서 과세관청의 증액경정 사유뿐만 아니라 당초 신고에 관한 과다신고 사유도 함께 주장하여 다툴 수 있다. 저런 논리가 조금 이따 보게 되는데 재결주의 사례에도 똑같은 이상한 논리가 나와요. 교재에는 없고 보충 자료에 해놨어요. 재결주의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되, 여기서 증액경정만 대상으로 하되 당초 처분에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 그랬죠. 거기도 맞죠. 재결주의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되 위법 사유는 넓게 인정해요.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만이 아니라 원처분의 하자까지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그건 보충 자료에서 설명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시옷도 이거 안 보면 맞추기 어려운 건데, 원천징수 의무자에 대해 자, 이걸 잘 봐야 돼. 납세 의무의 단위를 달리하는 거예요. 단위가 달라지면 이건 요지의 첫 번째 별개의 처분이니까 흡수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 이것도 별개다라는 것만 식별하는 데 성공하면 끝나는 거죠. 그 다음에 국세심판 결정의 근거에 처분청이 감액경정을 한 경우 항고소송 대상은 증액경정 처분 중에 감액 재경정 결정으로도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이게 이제 그 세무사 시험도 그렇고 공무원 시험에도 감액됐다 증액된 사건, 증액됐다 감액된 사건. 근데 이게 증액 경정을 했어요. 근데 그거에 관해서 조세심판을 제기해서 일부 감액을 받았어요. 그러고도 전체적으로 그 증액이 된 거예요. 전체 당초 처분보다는. 그러니까 이건 한 번만 음미하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결국 당초 처분하고 그 조세심판에서 일부가 감액됐더라도 얘가 다액이면 전체적으로 증액 경정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기존 입장의 제약이다라고. 감액 경정 이게 320에서 인용했죠. 취소되기 않고 오탈자 나왔네. 감액 경정 처분은 당초 처분 중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당초 처분이 뒤에 걸 흡수하니까 역흡수설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 밑에 세 번째죠.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도 당초 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게 다 똑같은 거예요. 대상 적격을 가진 처분을 기준으로 따진다. 이 모든 게 다 똑같은 거예요. 여기 한번 보면 나머지 다 똑같다.
그 다음에 기존 입장 재확인이네.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고 적극적 변경 처분이 또 유형화되어 있죠. 자, 판단 기준에 가는 게 먼저 나오는데 이거 그 행정에 의해 그 처분의 변경에서도 봤죠. 선행 처분의 주요 부분을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후행 처분한 경우 선행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상실하죠. 그러나 선행 처분의 내용 중 일부만을 소폭 변경하는 정도에 이때는 선행 처분이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다음에 종전 처분의 유의를 전제로 내용적 일부만을 추가 처리 변경 이러면 뭐 옛날게 되는 거예요. 종전 처분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원칙은 변경 처분이라고 했죠. 이런 경우는. 근데 얘가 당초 처분인데 그 소폭 변경하는 거 좀 전에 봤죠. 소폭 변경하는 경우 분리가 가능한 경우 그래서 유리한 변경 처분이죠. 이건 감액 경정하고 똑같다 보니 감액 경정이 유리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것도 감액되고 남은 당초 처분 감액 경정일 때는 감액되고 남은이라고 그랬고 여기는 변경된 내용의 당초 처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선행 처분이 후행 처분에 의해 변경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존속하고 후행 처분은 선행 처분의 내용 중 일부를 변경하는 범위 내에서 효력을 가지는 경우에 있어 선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후행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추가하여 청구를 변경하는 경우 후행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의 판단 기준식인데 1039하고 1040이라고 연결되어 있거나 세 번째 줄 보면 후행 처분에 관한 제소기간 준수 여부는 청구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되지만 선행 처분에만 존재하는 취소 사유를 이유로 후행 처분의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이건 소변경에 관한 거기 때문에 1039 가볼까요? 1039 가면 그 위에 도표에 있죠. 소종류의 변경, 취소 소송 상호간 이 동일한 처분인 경우 달라지면 처분 변경으로 인한 소변경이 되거든요. 요게 1007하고 1040이라고 연결돼요. 1041에 가면 세 번째 판례 있죠. 이게 1007하고 1039하고 연결되는데 소의 교환적 변경의 경우 청구 취지를 변경하여 구소가 취하되고 새로운 로 변경된 경우 이 준수기간에 가는 게 소변경시다. 이게 위에 보면 큰 제목이 뭐예요?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이죠. 그러니까 이게 행정소송법상 소변경에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처음에 소를 제기할 때 제기된 거로 봐져요. 이런 규정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건데 그거는 행정소송법이 적용되는 소변경일 때만 그런 특칙이 적용되는 거고 행정소송법에 규정이 없는 거 따라서 민사소송법상 소변경이 행해지는 경우는 민사소송하고 똑같이 처음에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소변경시를 기준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배경 지식이 없으면 독해가 안 되는 판례였기 때문에 같이 살펴봤던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 후에 토지 등 건축물의 매매 등으로 조합원의 권리가 이전되어 토지 등 소유자의 수가 변경되고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받아 조합 설립 동의자 수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한 거예요.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조합 설립 변경 인가 처분이에요. 당초에 조합 설립 인가 처분이 변경 인가 처분에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건 아니다. 그래야지 이거는 경미한 사항에 변경이 가능한 거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부 결정 준비행위는 이거는 유형화되어 있어요. 국세 관련 이건 과세 표준 이거는 그 내부적으로 정한 거예요. 이거에 따라 세액이 확정되는 게 아니고 조세부가 처분을 해야 이제 그 납세 의무가 확정되는 거고 이거 그 전 단계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거 보면 감사원이 누구에게 관계기관에게 국민이 아니라 관계기관에게 외환은행장과 상공부 장관 감사원은 시정료가 국민 개인에 대해 하는 게 아니죠. 기관에 대해 하는 거죠. 다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뭐 경제기관 장관하고 정부 투자기관 다 기관 대 기관 내부 이게 주석 다 달아놨기 때문에 유형화된 거라
1009에 보면은 일반론이 나오죠. 행정권 내부의 행위는 항고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 세 번째 쪽은 행정권 내부에서 행위나 사실상의 통지. 이거 2편에서 봤죠. 사실행위에서.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게 그 1010페이지 보면 아니구나. 저것도 최신 판례나 아니구나. 난 최신 판례로 왜 착각을 했지. 1011에 이제 조금 종합 정리한 게 있죠. 상급행정청이나 타행정청의 지시 통보, 위미탁. 요거는 다른 판례에서는 잘 판시가 안 됐던 거라 요 정도를 같이 검토하는 거. 나머지는 다 기관 대 기관이지 국민의 처분은 대외적으로 국민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 변동을 처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에 대한 게 아닌 거는 다 유형화돼서 다 처분이 아니다. 뭐라 정리하면 되거든요. 중간행위가 이게 이론적으로도 혼수 상태고 결론도 따로따로 이어야 돼요. 이 논리 일관하지 않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일관되지 않은 걸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그건 천재가 아니라 미친 거죠. 근데 이제 최신 판례에 대법원이 드디어 고민을 시작했어요. 대법원이. 근데 이런 논리로 일관하면은 그 해결이 되냐? 그게 제가 볼 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꼭 꼼꼼히 외울 수밖에 없다. 불행하게도. 자, 일단 이거 굉장히 중요한 판례예요. 전환합의체는 아니지만 최초로 중간적 행위에 관한 판단 기준을 최초로 밝힌 상당히 중요한 판례다. 두 번째 단락 보면 우선협상 대상자 그 위에 거는 그 삭제해야 될 내용이에요. 그게 이게 이제 그 박스를 갖다가 복사 붙이게 해놓고 그 내용을 지우고 그 새로운 판례를 넣어야 되는데 실수로 복사 붙이게 해놨다가 위에 내용을 못 지우는 거거든요. 이게.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은 1년의 행정 과정에서 최종적 행위가 아니라 중간적 행위에 해당한다라는 거. 일단 우선협상 대상자지 얘가 최종적으로 그 계약 체결 대상자가 된 건 아직 아니거든요. 다음 줄 보면 1년 행정 과정에서 내부적 중간적 행위를 반드시 처분으로 인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 개별 행정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 개별 구체적으로 결론이 달라질 게 뻔히 보이죠? 그러니까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부적 중간적 행위를 최종적 행위와는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여기부터가 새로 판시한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 거거든요. 자, 근데 어렵지는 않아요. 분쟁을 조기에 시류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 이게 이런 필요가 없으면 종국적 처분을 기다렸다가 개를 대상으로 다투면 된다라는 거로 가는 거거든요. 처분이라고 봄으로써 제소기간과 불가증력을 통한 법률관계의 조기 확정 같은 거잖아요. 조기의 해결, 조기 확정 다 같은 맥락이죠.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보장할 필요가 인정되어야 되는데 공모 제한에 대해 일정한 심사를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한 경원자의 경우 이 한 명밖에 안 뽑는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경원자라는 개념에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결정을 조기에 항고소송의 방법으로 다투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러면 얘는 처분이다라는 결론으로 나오겠죠. 이 안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그 인정 사례를 등급 결정 2개 외워야 돼요. 다단계 행정결정은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2편에서 배워가지고 그죠? 2개만 외우면 돼요. 그 등급에 가는 건데 밑에 봐요. 등급 결정에 부정된 게 3개. 이거 논리 갖고는 안 나니까 차라리 외우세요. 깔끔하게. 자, 그 다음에 1015도 유형화되어 있죠. 별도의 권리구제 수단이 있는 경우 여러 군데 있는 게 있죠. 형사소송조차 681, 건축법상 이행강제금부가 645. 다만 이제 농지법만 비송사건 절차법 적용된다 했죠. 현재는 이건 그 다음에 1016에 보면 예외적으로 인정한 사례가 나왔죠. 그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는 제3자가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자, 이건 당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다른 그 수단이 있는데 그와 별도로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을 제기하여 처분의 위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마침표가 또 빠졌네, 이런. 그래서 이건 안 보면 맞출 수가 없죠. 그 두 번째 단락에 보면, 세 번째 줄 보면, 개정된 공무원 범죄보수법은 집행에 관한 검사 처분에 대하여 제3자가 불복할 수 있는 방법과 절차를 별도로 마련해 두지 않았고, 이 조항에 따라 제3자를 상대로 추징의 집행을 함에 있어 그에게 의견 진술과 방어의 기회를 보장하는 규정도 마련해 두지 않았다. 그렇다면 법률에 따라 추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도 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형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을 선고한 법원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대. 이건 배경지식이에요. 그럼 별도의 구제수단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상적격 인정. 이게 이래. 밑으로 가면 재판에 관한 이의 신청 절차는 통상의 재판 절차와는 달리,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가 법원이 신청에 출석 없이 서면으로만 심리하여 결정할 수도 있어. 재산형 등 재판의 집행을 받은 자가 피고인 이외의 제3자인 경우에는 그의 의견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수 없고, 위 이의 신청은 재산형 등의 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집행정지 효력도 없어 집행이 신속히 종결되는 경우에는 협의 소익이 또 문제가 되잖아요. 재판의 집행을 받은 제3자의 권리구제에 한계가 있으므로 제3자 권익부에 미흡하기 때문에 결국 대상적격 인정, 이렇게 하는 거죠.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도 그 사례 문제의 아주 중요한 논점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거는 보충 자료로 먼저 정리를 하고 오는 게 좋은데, 8페이지는 뭐 사실관계 여러분들 참고하라고 하면, 9페이지 가면 맨 밑에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인데, 원처분주의는 소송 대상을 넓게 인정하는 대신 예외적으로 재결까지 위법 사유는 제한합니다.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 거는 원처분 자체의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재결을 대상으로 한 거는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만 주장할 수 있고, 아까 말했던 게 이거, 재결주의는 대상을 재결만으로 제한하되 하자는 원처분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아까 증액경정 거기서 봤던 그 논리랑 같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가 뭐냐? 고유하다는 얘기는 원처분에 없다는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그 원처분은 없고 재결만 있는 거, 이거는 고유한이라는 개념에서 당연히 나오는 거고, 국어적 해석으로. 자, 내용까지 포함한다는 거. 이 내용까지 포함할지 말지가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틀린 거로 출제하는 것도 내용상의 위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이 행정행위랑 똑같다. 주체 절차 내용 형식, 이렇게.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아까 봤죠? 보충 자료로 원처분의 하자만 주장해야 되는데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사유를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 인용재결의 당부를 그 심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단해소송 심리 판단의 범위인데, 그 재결 세 번째 줄 보면, 재결청이 원처분의 취소 근거로 내세운 판단 사유의 당부만이 아니라 재결청 심판 청구인의 심판 청구 원인 사유를 배척한 판단 부분이 정당한가도 심리 판단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당연히 재결 자체 고유한 하자,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인용 재결인데, 제3자를 수반하는 행정에 대한 거, 이거는 제3자의 행정이 우리가 배운 배경 지식이 있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고유한 이 의미를 염두에 둘까요? 복귀적 행정이, 특히 제3자를 수반하는 행정에 대한 행정심판 청구에 있어서, 자, 이거 잘 봐요. 청구를 인용하는 내용의 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을 침해받게 되는 자, 얘는 재결의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인용재결로 인해 새로이 어떠한 권리 이익도 침해받지 아니하는 자인 경우에는 소외이익이 없다. 이건 협의 소외이익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청주시 우암동의 연탄공장 건축허가 취소 소송, 그 사건 봤죠? 그러니까 건축허가 취소 심판을 이웃주민이 제기했다. 당연하죠. 그 청주시 우암사항이라고 하는 건 서울의
북한산에 해당될 정도의 그 허파에 해당하는 굉장히 그 청정 지역이에요. 아니 거기에 다른 것도 아니고 연탄 공장이 들어오면 이게 말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웃 주민이 취소 심판 제기해서 건축 허가가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축 허가 받은 사람 건축 허가 처분을 기준으로 하면 상대방이 되지만 이 심판하고 관계에 대해서는 이웃 주민이 청구인이 됐기 때문에 그 건축 허가 받은 사람은 제3자가 되잖아요. 걔는 자기의 건축 허가가 취소 심판, 취소 재결로 취소가 됐으니까 법률상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가 침해되니까 당연히 인정된다. 그 얘기거든요. 별로 어려운 게 아니라. 또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어업면허 취소 처분에 대한 면허권자의 그 어업면허가 취소된 거죠. 어업면허 취소되면 고기 잡는 사람은 법률상 이게 침해되죠. 근데 그 재결에 대하여가 띄어쓰기가 안 돼 있네. 정오표 내 얘기했는데 제3자가 재결 취소를 할 소유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인데 이거는 특수한 사례니까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어보면 옛날 판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존 입장의 제약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복된 감이 있네. 자, 형성적 재결인데 이건 개념을 잘 보면 돼요. 형성적 재결하면 원처분이 있어요, 없어요? 원처분이 형성적 재결로 소멸된 거니까 다툴 거는 재결밖에 없죠. 그죠? 이 형성의 개념만 알면 쉬운 거고. 이행 재결인데 취소 명령 재결과 적극적 변경 명령 재결 나눠지는데 이게 그 취소 명령 재결은 그 이 재결 자체가 소외 대상인지 아니면 재결에 따른 그 취소 처분 얘가 대상이 문제가 논란이 되는 건데 판례는 어때요? 양자 다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자. 그 결론만 알아두면 돼요. 출제된 건 아니니까. 적극적 변경 명령 이거 판례에 따르면 변경되고 적극적인 거니까 변경되고 남은 원처분인데 그 제소기간은 재결소 이건 심판을 거친 거니까 그 뒤에 거 문제가 없는데 앞에 거 되게 적극적 변경이면 그 당연히 그 당초 처분이 원처분이 소멸되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배운 논리는. 근데 변경되고 남은 그 원처분이다. 이거는 외워야죠.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거하고 다른 사안이에요. 아까는 그 행정청의 처분 자체를 행정청이 스스로 감액, 증액, 변경한 사안이고 이거는 행정심판의 그 재결에 따른 거라 사안 자체가 저는 별개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 희한하네. 뭐가 되고 안 되고 뭐 당초였고 뭔 변경 처분이고 이런 거 헷갈리면 못 써먹습니다. 이거는 행정청 스스로 변경한 게 아니라 그 재결에 따라 변경 사안이다. 그러면 이게 한눈에 구별이 되죠. 그럼 결국 또 이거 대입하면 다 똑같죠. 행정청이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영업자에게 행정 제재 처분하는 이게 당초 처분이죠. 당초 처분을 영업자에게 유리하게 변경하는 처분한 경우 이거는 자진의 이거 재결에 따른 거예요. 여기 이제 사실관계 나오죠. 일부 기각 이건 반대로 달리 말하면 일부 있는 거죠. 이행 재결을 했고 뭐 해가지고 이것도 재결에 관계되는 사안이죠. 그다음 일부 인용 재결과 수정 재결인데 이 판례 이거 외워둬야 돼요. 일관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사건을 외워야 돼요. 사건을 외워야지. 판례가 고작 2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는데 그게 모순된다라고. 그 다음에 그 기각 재결은 뭐 당연히 원처분이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원처분대로 우리가 원처분주의가 원칙이거든요. 각하 재결은 그 요건에 관한 거죠. 부적법하면 각하해야 되는데 인용 재결하면 재결의 내용 자체를 잘못한 거죠. 반대로 부적법하지 않으면서 각하한 경우도 재결의 내용 자체가 잘못된 결론이 잘못된 거니까.
그 다음에 19조 단서, 이게 원처분주의 위반한 건데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단서가 본문이 원처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랬죠. 그게 원칙이, 단서가 재결 자체의 고유한 하자가 있는 경우 이제 재결 취소 소송에 가는 게 단서거든요. 그 재결 자체가 대상으로 제기됐는데 재결 자체 고유한 위법, 자 요거 갖고 알아보면 돼요. 위법 적법은 본안의 문제지 소송 요건의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각하가 아니라 기각 판결, 이건 뭐 어렵지 않죠. 위법, 이 말 여기서 눈치를 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원처분주의 예외로서 재결주의, 이거 사례를 외워야 되는데 인정근거는 헌재결정이죠. 가볍게 보세요. 적용 범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출제가 안 됐을 리가 없어요. 옛날에 돼가지고 아마 주석을 제가 기출 주석을 친 것 같은데 무효일 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원처분에 대해서도 제기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재결주의는 재결만 대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근데 당연무효일 때는 예외다라는 거고, 원처분주의, 재결주의 사례는 예외가 됩니다. 국공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거는 140명입니다. 얘는 사법관계이기 때문에 교원 징계, 지금은 이제 교원 소청심사위원회로 명칭이 바뀌었는데 이 결정이 원처분이 되는 거지 재결이 아닙니다. 3번도 871에서 이미 인용을 했었죠. 4번에 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기속력의 범위에 가는 건, 이건 꼼꼼하게 독해를 좀 해야 되는데, 자 바로 본문으로 가서 4번, 둘레, 5째 줄이네. 청구를 기각하여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결정의 주문과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을 기속하게 되고, 판결 이유에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과 달리 판단된 부분이 있더라도 이는 기속력을 가질 수 없다. 그러므로 사립학교 교원이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 청구를 했다가 이에 대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사유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양을 정하는 걸 줄여서 양정이라고 해요. 양정의 당부에 대해서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은 채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심판하고 달리 법원에서는 처분 사유 중 일부 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결정 전부를 취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법원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결론이 타당하다고 해서 학교법인 등의 청구를 기각하게 되면 결국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이 유효한 거로 확정되어 학교법인 등이, 이게 이제 기속력이죠. 인용 판결에는 기속력이 인정되고 기속됨으로 결정의 잘못을 바로잡을 길이 없게 되고 학교법인 등도 해당 교원에 대해 적절한 재처분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일단 심판에서 기각 결정은 일단 징계가 적법이라고 일단 심판 결론이 나온 거죠. 그 법원이 봐도 결론은 징계가 적법인 거는 맞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유에 관한 판단이 달랐기 때문에 적법인 범위 내에서 징계 종류를 바꿀 수도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그래서 전부 취소를 해야, 그래야 이제 새로운 징계 사유 갖고 적절한 징계를 새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에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거는 조금 또 꼼꼼하게 독해를 해야 된다는 거고. 자, 여기 이제 사실관계가 나오죠. 불리한 처분을 받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 청구에 대해서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학교법인 등이 교원에 대하여 불리한 처분을 한 근거인 내부규칙이 위법하여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학교법인 등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절차에서 심리한 결과 내부규칙은 적법하지만 교원이 내부규칙을 위반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이때는 기각할 수 있다는 거고, 얘는 기속력과 무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게 나오죠. 두 번째죠. 왜냐하면 교원의 내부규칙 위반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학교법인 등이 해당 교원에 대해 다시 불리한 처분하지 못하게 되더라도 이게 기속력 때문에 그렇다 그랬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으로 인한 부당한 결과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같은 판례에서 두 가지 논점이 나눠서 판시된 거죠.
재결주의 사안은 외워야 돼요. 감사원 이거는 320일에서도 인용을 몇 번 봤죠.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외워야 됩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중재예부 결정이 지금 현행법에는 삭제가 됐기 때문에 이건 무시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중재예부 결정에 대한 불복 방법인데, 이 중앙노동위원장을 필요로 한다는 거, 재심판정 취소해서 대상이 얘라는 거 두 가지가 나와 있죠. 봤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에 관한 중앙노동위원회 명령 또는 결정 전에 생긴 사유를 노동위원회에서 주장하지 아니하고 결정 등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도 한 두 번쯤인가 봤죠. 위법적과 판단 기준시가 처분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위법적과 판단이 그런 거지, 뭐 자료 제출이나 주장 이거는 관계없다 그랬죠. 그 처분시에 있던 자료만 제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와 같은 논리의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방대한 대상 적격도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아직도 요건이 좀 남아있죠. 제소기간의 행정심판 전체하고 아마 심리의 일부까지 뭐 그렇게 진행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